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및 이제 개폐 청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법률에 대한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없다 그랬고, 요게 이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이런 걸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나 그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욕하는 거 별로 동의 안 하지만은, 그러나 좀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이게 아쉽죠.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아까 앞전 시간에 우리 정리했다시피 온갖 참여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 놨어. 그래 놓고 지들이 이제 국민들 간섭받아야 될 거는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컷해 놓은 게 많잖아요. 소환제도도 없지. 그 다음에, 국민 소송도 없지. 그 다음에 이렇게 국민 발안제도도 없지. 아주 아쉬운 대목입니다만은 차근차근 하나씩 생길 걸로 좀 기대는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지방에는 있고 중앙에는 없다. 이런 걸 자꾸 물어보니까 그럴 때 이제 구분해 두셔야 되는 거. 지방에만 있는 제도. 예,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제도에 나와 있는 이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를 좀 잘 해두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청구권자 이렇게 했는데요. 청구권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19세 이상이고 그 주민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됩니다. 외국인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재외동포도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좀 구체화가 좀 돼 있는데 이 구체화가 돼 있는 게 이게 법을 읽다 보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요 대목이 시험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를 포함해 주느냐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거소인 이제 신고 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 이랬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내에 나 여기 재외동포라 주소가 여기 정확하게 있지는 않은데 내가 이 지역에서 잠깐 머물겠다 라고 하는 등록을 해놓은 네, 요런 신고를 해놓은 요런 이제 재외동포에 대해서 이제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 주소지가 명확히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죠? 근데 조례라고 하는 건 우리 동네에 제정되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재외동포가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랬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에 올라가만 있으면 그러면은 청구권을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인도 되는데 그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요 지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또 요 지역에 딱 적을 두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것은 외국인 등록대장이에요. 외국인 등록대장.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국적 보유를 하지는 못한 사람인 거죠. 우리나라 국적 보유 못했지만 체류의 자격을 획득하고 3년 이상 지나고 그리고 이제 요 해당 지역에 외국인 등록대장이 올라 있다면은 이제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자, 요거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 여러분들 이제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건입니다. 요건인데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군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청구권자 전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 이제 얼마의 사람들이 연서해야 되냐. 이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자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폐, 개정, 폐지, 개폐 청구 제도입니다. 요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하고 재외국민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까지도 가능하다. 자,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체의 이 숫자를 딱 넣고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두 개로 좀 나눠서 봐야 되네. 이게 좀 보니까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나눴어요. 지금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봤냐면 여기가 진짜 광역자치단체, 이제 시도단입니다. 광역자치단체하고요. 광역자치단체인 이제 시와 시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광역자치단체 시도와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이제 50만 이상의 대도시.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이게 현재 스코어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이제 지칭해서 공식적 명칭으로, 그러니까 특례가 있다 정도의 표현들은 지금도 있어요. 특례를 둔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만 아예 명칭을 광역시 밑에 특례시 이렇게 지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찬반 논의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50만 이상 대도시면은 이게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50만 이상 대도시라고 하면은 따로 별도로 좀 어떤 권한을 줘야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 법에도 그런 게 좀 들어와 있기는 해요. 지금도 이미. 자, 그리고 여기서는 왜 여기 50만 이상 대도시를 따로 광역자치단체처럼 붙여놨냐? 이게 이제 여기는 인구가 많은 데들이잖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너무 이 서명을 받아야 되는 프로테이지를 너무 올려놓으면 너무 많은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제도를 기껏 만들어 놓고서는 이거를 청구를 하지 못하게 봉쇄해 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구수 이상이 사인하면은 받아들여 주자라는 취지로 50만 이상 대도시면은 이쪽으로 광역자치단체랑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100분의 1이네요. 100분의 1 이상. 그죠?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라고 되어 있죠? 70분의 1 이하. 70분의 1을 계산하면은 1.4 몇 프로 아닙니까? 1.4 몇 대죠? 1.4 몇 프로야? 1.4%? 1.4%고 100분의 1이면 1%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되게 적은 프로테이지죠. 그러니까 전체 여기에 아까 여기에 이제 범죄에 들어온 사람 있었잖아요. 범죄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1%에서 1.4 몇 프로 정도 그 사이 정도의 인구로 잘라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인데 또 그것도 끝도 아니잖아. 여기서 조례로 요 범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 범주 안에서 조례로 최저선을 정해라 이거 아닙니까? 조례로. 그죠? 이거는 아까 우리 저거랑 똑같은 거죠. 주민투표 할 때도 주민들이 직접 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이 직접 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그때는 이게 이제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도 조례로 최저선을 딱 정해가지고 그거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은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말입니다. 조례로 최저선을 정해가지고 요 최저선 이상의 사람들이 연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런데 저걸 광역과 기초로 기본적으로 나눠놨지만은 5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하고 똑같은 요건.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갖다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쪽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기초자치단체인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0만 대도시를 제외한 시, 군, 자치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머지 지역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정하냐면은 요거는 있잖아요. 또 이제 50분의 1 이상 이라는 기준이 있어.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를 자 보세요. 50분의 1이면은 2%예요. 2%고 많아야 20분의 1이면 5% 아닙니까? 5%? 2%에서 5% 사이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기네 조례로 최저선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면 받아들여준다. 요 말입니다. 요 말이에요. 네. 복잡하죠, 요거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이해하시면 딱 감이 올 거예요.
예, 도식화 해가지고 이해하시면은. 자, 그래서 법률로는, 그러니까 요거는, 요 내용이 무슨 법에 있다 그랬어요, 아까? 주민자치법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별도의 특별법 없이 그냥 주민자치법에 쭉 다 쓰여 있는데, 주민자치법상 봤을 때 조례 제정, 개폐 청구를 할 때 요 주민자치법에서 요 범위만 딱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위임해줘요? 조례로 너들이 스스로 자기네 최저선을 지방의회가 정해라. 이렇게 이제 절충해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지방에서 주민 참여하는 제도인데, 그 방식인데, 너무 국회가 법률로 지들 맘대로 야, 몇 프로야?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요거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만 해줘야지, 중앙정부가 가이드만 해줘야지. 지가 대신 다 체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잖아요, 그죠? 지가 다 결정하고 지가 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너네 상황에 맞춰갖고 너네가, 인구수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정에 맞춰서 몇 퍼센트 이상 하는 게 좋을지를 스스로 결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왔어요? 근데 왜 자꾸 분수식으로 말하냐면요. 여러분, 그 법에는 퍼센트라는 개념을 안 쓰는 거 알아요? 퍼센트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앞에 지방재정 볼 때, 그때 지방교부세 얘기할 때요, 19.24%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법에는 만분의 1924라고 나와.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숫자를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그 해당하는 액수를 이렇게 해서 저 다 분수로 표현합니다. 이거 다 분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2%에서 5%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보면은 여기 나머지 시군 자치구라 할지라도 서울의 자치구는요, 기본 4, 50만 원 돼요. 인구가. 장난 아니에요. 40만, 50만 원 거의 돼. 예. 그래서 인구가 되게 많은 거고요. 군 단위 가보잖아요. 군 단위는 뭐 몇만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 군인데. 바운다리는 엄청 크잖아요. 군 하나가요, 서울보다 면적 크고 이런 데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데인데 인구는 뭐 몇만 안 되는 거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있잖아요. 또 너무 이 조례 기준을 낮춰버리면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서명해가지고 지들 맘대로 이거 해달라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 데는 좀 이렇게 높게 잡아야지. 이 바운다리의 제약은 있지만은 이 중에서 그 인구가 적은 자치 단체는 조금 최저선을 좀 높여놓을 필요가 있고, 또 나름 자치구 같은데 인구가 그래도 한 40만 50만 되는 데들이 있는데 50만 넘는 서울의 구도 있을걸요? 50만. 근데 그건 자치구니까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데는 좀 이걸 낮춰놔야 돼. 이거를 50분의 1에 가깝게 낮춰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또 너무 높여놓으면 또 이제 이 제도가 좀 유명무실해지잖아요. 이 지금 제도의 취지를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네 어떤 상황에 맞춰서 지방의회가 이 조례로 딱 저 최저선을 자기네 그 실정에 맞춰 결정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절충하고 있으되, 함부로 딱 그냥 맡겨놔 버리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튀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가이드는 해줬다.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최저선을 정해야 한다. 라는 가이드는 잡아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서 안 되는 거는 항상 여기 안 되는 거는 큰 틀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 못 쓰게 하는 거랑, 하나는 상위법 위반하는 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단체, 상위법 이런 데 위반하는 거. 큰 틀에서 보면.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법령을 위반하면 안 돼. 그리고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조례를 우리들이 막 요구하면서 돈 좀 그만 거더라, 뭐 이런 조례. 그러면은 망합니다. 망해. 망한다고. 이게 무슨 뭐 저 심시티 오락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적당히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걷어서 필요한 만큼 써야 되고, 또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이게 또 돈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지역 발전을 해서 그게 또 필요로 된다면은 오히려 주민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세금 좀 더 거둡시다 할 수도 있어야 돼. 우리는 물론 그게 안 되긴 해. 왜냐하면은 조세 법률주의가 워낙 꽉 잡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율을 올리자라고 하는 것도 안 되긴 하지만은,
이 주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막 낮추거나 혹은 세외 수익 같은 것도 없애도록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의 어려움이 금방 오고, 재정의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망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외국에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는 없지만은 외국에는 가능하다고요. 외국에는 가능하게끔 해서 파산, 지방자치단체 파산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했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이유는 왠지 알아요? 오히려 자치권을 많이 안 주니까. 중앙정부가 냅두진 않을 거거든. 기사회생 시켜줄 거야. 이거 지방교부세라도 줄 거 아니에요. 돈 너무 안 되면은. 그잖아요. 지방교부세로 찌끄러라도 줄 거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 지방교부세를 중앙정부가 이렇게 주는 거에 논란이 있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지방세를 늘려주는 게 어때? 에? 너무 국세로 많이 걷어가잖아요. 그런 생각 안 됩니까? 국세를 많이 걷어가니까 지방의 재정이 항상 딸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국세로 있는 항목들의 몇몇 가지를 지방세로 돌려주면 그러면 지방 재정이 맨날 저기 허덕허덕하진 않을 거 아니냐. 지방세로 좀 전환해주자 라는 논의가 있고, 문재인 정부도 그런 거를 선호해요. 그래야지 실질적인 자율권이 주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랬을 때 잃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진검승부야. 그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에 어떤 살기 좋다 혹은 뭐 여기 일자리가 많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면, 많은 사람이 살고 산업이 잘 되고 그러면은 거둘 세금이 늘어나겠죠. 그러지만은 그러지 않고 경쟁력에서 밀린 지역,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세금 종류만 늘리면 뭐해요? 그 세금 낼 그 과세 대상 금액이 산정이 돼야지. 거기에 사람도 많이 살고 산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경제활동 활발해야 그게 세금 항목이 늘어났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동네는 더 주고, 잘못하면 더 주고. 근데 지금과 같은 구조면요, 너무 최악은 피할 수 있어요. 너무 최악은 피할 수 있다. 어떻게 피해요? 지방교부세 주니까, 야 니네 재정력 딸리냐? 니네 보니까 기준 재정 수혜액하고 그 다음에 수입액을 보니까 수입액보다 수혜액이 너무 커가지고 니네는 이거 너무 장난 아니다. 이 재정력이 너무 형편없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좀 국가가 구제해줄게. 이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 형평성 있죠. 지역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좁힐 수 있는 카드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지방세 항목을 다 양도해서 지방으로 다 알아서 해 넘기면, 그때는 진짜 지방정부 중에 파산하는 데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라니까요. 파산하는 게 생겨요.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파산이란 개념이 성립은 잘 안 되지만은, 그런데도 성남시에서는 그런 거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성남시에서는 지금 저 경기도지사 하는 양반이 성남시장 할 때 자기가 성남시장 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모라토리엄이라는 걸 선언합니다. 모라토리엄이 처음 듣는 용어입니까 혹시? 이게 금융 용어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지불 유예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부도가 나면은, 파산하면은 자빠지는 거잖아요. 자빠져. 몰라, 돈 없어, 배째, 이런 거고. 근데 모라토리엄은 아예 주긴 줘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돈 없으니까 나중에 줄게,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줘야 되는데 왜 안 줘? 당장 내놔. 계약상으로 보면 지금 줘야 되잖아. 없어, 어떻게 해, 없는데 기다려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모라토리엄이야. 이걸 선언했어. 그러고 전임 정부를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전임 정부가 방만하게 말이야, 이거 세금 갖다가 건설 사업 이런 거 많이 해놔가지고 그래 줘야 될 돈이 너무 많다 지금. 근데 이게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당장 못 준다. 그럼 우리가 뭔가 절감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하고 실제로 나중에 그걸 다 갚아주고요. 갚아주고, 그리고 이제 내세우는 모토는 건축 같은 거, 이런 건설 사업 같은 거를 최소화한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거 잘했다고 인정받아서 도지사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물론 반대편에서는 약간 의심도 하긴 했지. 굳이 모라토리엄 선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선언해가지고 옛날엔 잘못됐다, 우리 쪽으로 바뀌어서 내가 잘하는 거 보여줄게, 일부러 자락을 그렇게 깐 거 아니냐 해서부터 그 다음에 또 아무튼 뭐 그런 어떤 그 공방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성남시니까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성남은요, 굉장히 괜찮은 지방자치단체지. 예? 뭐 이런 얘기가 필요 없겠지만 저의 이제 고향인데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어린 시절을 좀 살았었는데, 어릴 때 살 때 성남은 뭐 여러분들이 아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뭐 한국사 시간에 공부 안 합니까? 하잖아요. 광주 대단지 사건. 안 한다고? 광주 대단지 사건은 안 나오나? 이게 뭐냐면은요, 그 서울의 외곽에 가난하게 이렇게, 옛날에는 막 이게 지역에서 인구를 분출하는 힘이 더 커요. 도시가 받아들이는 힘보다. 그래서 서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판자촌 짓고 살고 막 이랬다고. 근데 그런 거를 막 이제 있잖아요. 여기 개발해야 되니까 나가라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거를 광주군, 지금 광주시죠? 남한산성자라, 거기 다 광주군이었는데, 거기 한 군데를 딱 선정해가지고 거기를 산만 밀어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가서 살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슨 어떤 인프라를 제공해 주겠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했겠어? 그때가 시대가 또 저 박정희 정권 때 이럴 때 우리가 뭐 여유롭지도 못한 데다가 그런 데다가 좀 권위적이고 이런 시대인데 그게 또 안 됐죠. 그래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게 제가 태어나긴 이전 얘기긴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데, 그럼 서울까지 가는 뭐 도로가 뚫려 있고 교통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갖춰줘 놓고 거기다가 좀 가난한 사람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막 무허가 주택 짓고 살면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요, 아니면 여기 재개발해야 되니까 나가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막 거의 그 사람들 죄를 지은 거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의 수용하듯이 거기다가 다 밀어넣어 놓고, 그러고서 아무런 대책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바탕 소요가 일어난 거죠.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데, 그 이름 바꿔달라고 뭐 또 요즘에 또 얘기가 있긴 하던데, 아무튼 명칭이 그래요. 그렇게 됐고, 제가 어릴 때 살을 때에는 그런 단계는 벗어나서 이제 안정이 돼 있을 때 살았지만은, 그러지만은 그때도 산동네가 많은 산동네, 거의 산동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예, 그때는 인구는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거기다 많이 또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인구는 빠르게 늘었는데, 그런데 이제 생활하는 어떤 어떤 환경은 별로 좋지가 않죠.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분당 생겼죠. 그 다음에 판교 생겨가지고 판교 테크노밸리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자족 도시예요. 진짜 자족 도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많이 들어가 있어. 강남이 가깝다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유리해져 가지고 그렇게 들어섰죠. 그리고 구시가지도 가봤더니,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이렇게 언덕배기에 꼭대기에 있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학교까지는 허물지는 않고, 그러니까 약간 야산 같은데 꼭대기 정도 위치야. 나 학교 다닐 때마다 맨날 너무 여기 힘들어가지고, 애들 때는 발걸음도 좁잖아요. 보폭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녔다고. 이렇게 골목을 올라가는데 지그재그로 해서 올라갔어. 힘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힘들어서 경사가 꽤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은 그 밑에 있고, 저기는 산 꼭대기 학교를 전화해야지 사방팔방에서 애들이 잘 모여들 거 아니야. 그렇게 저는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도시 계획이라는 건 일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릴 때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학교만 냅두고 다 그 언덕진대를 절개해가지고요, 아파트 새로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딱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성남이 옛날하고는 뭐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성남시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이제 성남시 같은 데는 들어올 세입이 많아. 인구도 90만 대인데, 지금 현재 90만 대인데 들어올 세입도 많으니까, 성남시장을 하는 것은 요거는 뭐 금방금방 빚이 있더라도 털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성남시 사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성남시, 그러니까 봐봐요. 기초자치단체장 하던 사람이 단번에 뭐가 됐어요? 대선 후보급으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게 그게 되게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가 정책 실험을 한 게 많아요. 성남시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를 꼭 필요한 얘기도 아니지만 제가 한 이유는,
그 제가 뭐 추억 돋아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성남시 사례를 가지고서 이 정책 실험을 한 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것은 성남시라고 하는 고유의 특성, 지금은 그 성남시가 굉장히 이제 부유한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런 어떤 그 기반이 돼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정책 실험도 해보고 복지도 해보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거기서 했던 복지 실험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 저 시에서 교복 주는 거, 시에서 교복 주고, 그 다음에 저기 애 낳으면은 산후조리원 이런 거, 그 저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생활 여건이 그렇게까지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 선정해서 산후조리원 보내주고 말이에요. 그 다양한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그것까지 추진하다가 도지사로 이제 옮겨갔는데, 뭐냐면 거기에 또 개발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발을 하면은 그 성남시로 돈을, 그 저 LH나 이런 데가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 개발 이익의 일부를 당연히 성남시한테 이제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성남시가 그거를요 시민들한테 배당한다 그랬어요. 배당.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본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티브 모형에 보면은 배당 소득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전제 조건, 그럴 때 배당 소득인 거지. 그러니까 지역을 우리 일부를 개발을 했는데 이건 뭐 시 돈인데, 그게 시민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겠다. 이런 것까지 했다니까요. 그거는 여기에서 생존하고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사람, 단 전년도까지 이사 온 사람, 갑자기 이사 오면 안 되잖아. 다시 이사 가고 싶더라고 내가. 그래서 가면 돈 주나? 이러고서. 근데 그건 안 되고 그 전에 와 있는 사람 이랬고요.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제일 먼저 했잖아요. 24세 되면 100만 원 주는 거야. 100만 원. 1년 동안 100만 원. 근데 뭐로 주냐면 지역 화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상점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영업 하는 데를 다 허용해 줬는데,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지적하는 거지. 그거 중요한 세금 걷어다가 말이야 청년들한테 줬는데 다 호프집 가서 술 처먹으면 어떻게 하냐, 뭐 그러는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술도 먹어야지. 그 나이 때 술도 먹고 고민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쇼도 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기도 할 거고, 그리고 그때가 제일 암울하게 생각될 때이기도 해요. 한편은 앞으로 미래가 너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고민도 많고 막 힘들고 그럴 때라고. 그걸 달래주는 유일한 저 친구가 술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이게 건강하지 않다. 세금을 갖다가 술 먹는 데 쓰게 하냐, 뭐 이런 이제 지적. 그 사실은 호프집 하는 사람도 거기 시민인데, 그 사람들도 돈도 벌어야 되는데, 아무튼 시비가 생기니까 그런 거 술 먹는 데는 못 쓰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을 줘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그 1년간 쓸 수 있어요. 근데 취업 준비하다 보면 딱 이제 그게 이제 대학 졸업할 나이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업할 때 되면은 책 살 돈도 좀 부족하고 뭔가 막 그죠? 그리고 어디 면접 보러 가려 그래도 뭐도 없고 막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거 참 슬프지 않아요? 양복이 없어가지고 양복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담되면은 그걸로 양복을 해 입든 뭘 하든 말이야 하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지역의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봐봐요. 3분기 때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성장으로 바뀌었더라고. 이게 아마 그 재난지원금의 영향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으로 심히 추정되는 바이죠. 정부가 돈을 풀었잖아요. 인위적인 경제 성장 끌어올린 거지. 그런 건데, 그런 효과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고안하고, 그런 정책 실험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례들은 좀 기억해 놓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소개를 했습니다. 여튼 그런데 거기에서는 모라토리엄 같은 것도 선언해보고 이런 거를 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그게 좀 도발적이야. 그 인물 자체가, 그분이 도발적이고 공격적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딱 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선언이기도 해. 그게 한편 뭐 그런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눈에 잘 띄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실 분인지 모르니까 저도 말은 좀 삼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유력 지지율 1위도 나오고 막 이런 분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정책 실험들을 국민들이 눈여겨본 거예요. 눈여겨봤던 것이다. 얘기가 좀 많이 커졌는데 아무튼 돌아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데다가
복지예산 만들어서 쓰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시민들이요,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볼게요. 시민들이 주민 참여 이런 거 저 제도 만들어줬더니 그걸 가지고 맨날 우리 세금 못 내겠다 이런 걸로 계속 버티고 조례 제출하고 막 주민투표하자고 하고 맨날 이래봐. 그러면 아사리판이지. 이게 도시가 도시 지역사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뭐든 돈 안 드는 일이 뭐 있어요? 돈 안 드는 일이. 다 이 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대원칙으로 그런 건 안 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주민 참여하더라도 세금 못 내겠다고 버티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세외 수입 같은 것도 이것도 없애자. 이런 주장하는 거. 이런 거는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괜히 그거 설명하다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흥미롭게 잘 들었으리라 믿고,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도, 이것도 아까 제가 그랬죠? 이런 걸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 쓰지 말아야. 돈 쓰지 마라. 돈 쓰지 마라. 왜 자꾸 그런 기구 설치해서 돈 쓰냐?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복리 증진에 이게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의 도모,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차피 나는 이용하지도 않는 시설인데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런 거 하려면 하지 마! 이래버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게 돼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제외 대상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인가, 어떤 거를 제외를 시키려고 했는가, 그 이제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해보시면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냥 보는 것보다도 훨씬 기억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 자, 이제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있는데 어쩔 때 하는 것이냐? 감사 청구를 한다 그랬어요. 감사 청구. 어쩔 때 하냐면 지자체장이 말입니다. 지자체장이 이거를 갖다가 있잖아요. 재원을 마구잡이로 낭비해서 막 쓴다던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이 주민들의 복리, 공익을 위해서 쓰이지 못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주민감사 청구는 누가 하느냐?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딱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19세 이상 주민. 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주민이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세 이상의 주민이고요. 누구한테 청구하냐? 19세 이상 주민이 청구하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어디다 청구하냐면요. 요거를 이제 주무부의 장관한테 청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은 어떻게 돼요? 기초자치단체장이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어디에다 청구하냐면 요거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어디다 청구합니까? 어디다 청구할까요? 국민감사 청구. 국민감사 청구. 국민감사 청구제도도 있잖아요.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국민감사 청구는? 요거는 감사원에다 하는 거예요. 300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면 된다 그랬죠. 감사원에다 합니다. 감사원에다 하고, 그런데 있잖아요.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는 감사원도 국가기구니까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 누구한테 하냐? 감사원장한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감사원에다 하는구나,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사 청구는 주무부 장관에,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청구는 시도지사한테 하는 것이라는 점,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요건이 있습니다.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되면 300명, 그 밖에 시군자치구는 200명. 이 그림 다시 안 그려도 되겠죠? 이제.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광역자치단체는 500명을 넘지 않는 수의 주민 중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주민이 연사하면은 감사 청구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요건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 청구는 요건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시도의 경우, 즉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500인을 넘지 않는 수에서 이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연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군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수의 수 중 이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요건을 500, 300, 200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방직 시험에서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한 3년 됐죠, 이제. 출제된 게. 500, 300, 200. 이 500, 200, 100 이런 식으로 나왔나? 그래요. 숫자를 좀 바꿔갖고 나왔어요. 얍삽하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힘들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를 했는데 500, 300, 2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됐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라고 인정이 될 때, 그래서 재정의 낭비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의심될 때, 이럴 때 이제 주민 감사 청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 제외 대상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가요. 수사,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거, 이런 것들이 빠집니다. 그리고 소송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거, 그리고 2년 이상 지난 거, 이런 것들, 묵혀져 있던 거, 이런 걸 갑자기 꺼내갖고 감사 청구를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못하게 돼 있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것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죠, 머릿속으로.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니 이미 감사를 했대. 그리고 감사 중이래. 근데 감사 청구를 한다는 건 뭔 의미예요, 그게? 뭔 의미야? 그 의미 없잖아요. 아니 하고 있는데 뭘 난리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감사 청구 대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수사 중이래. 그러면은 이게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건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재판이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났대. 그럼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법부의 판단은요, 최종적 판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뒤집을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감사 청구 못 한다.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로는, 내가 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 감사를 하다 보면은 감사 결과를 이제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 특정인들의 사생활 같은 것들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은 감사를 안 받아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제외된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밑에 절차에서는 60일을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60일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60일. 그래가지고 그 60일이라는 기간 내에는 감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국민감사제도도 감사청구제도일 때도 똑같아요.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줘야 된다, 원칙적으로. 자, 근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청구인의 대표자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좀 알려주고 기간 연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감사를 그냥 했으면 감사 결과를 또 청구인의 대표자 또 이제 지자체장에게 알려줘야 되고, 지자체장에게 야, 감사에서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정정해라, 바꿔라라고 요구를 또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그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 이제 546페이지 두 번째 그 짝대기를 보면은,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진행할 때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청구를 하게 됐는가에 진술 기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또 증거를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청구했으니까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도 청구자를 오히려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다 덮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국가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겠지만은, 그러지만은 또 이제 조직의 논리라는 게 항상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갖고 어디 그 펀드 운영하던 그 사기꾼이 감옥 갔는데, 아니 내가 옛날에 검사들 술도 사주고 그랬다, 잘 봐주라고, 그런 얘기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듣고도 지금 가가지고 그 저기 술 먹은 걸 확인을, 다른 검사들이 가서 여기 가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하고서 덮었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의혹이 있죠. 근데 이런 의혹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 검사 관련 범죄는요, 아무리 터뜨리려고 그래도 언론에서 빵 터뜨려도 화제가 확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 흐지부지 이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검사 스스로의 문제를 검사가 과연 수사할 수 있냐. 왜냐하면 자기네 아픈 부분을 다 드러내놓고 도려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어디 속에 뭐가 암덩어리가 생겨서 암덩어리를 내 손으로 내가 배를 째고
그죠? 내 손으로 이거를 절개해가지고 끌어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이게 잘 되겠어요? 잘 되기가 어렵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 조직 내부의 논리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방지하고 대안을 좀 모색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감사 청구를 했지만은, 아니 뭐 여기를 여기다 청구하고 여기를 여기다 청구했지만 얘네들은 다 공무원이잖아요. 늘공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자기네들끼리 그거 왜 그랬어? 그거 똑바로 좀 하지, 이렇게 하고 그래. 그러면서도 너무 이게 크게 불거지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얘네가 잘못한 걸 얘네가 감사하지만 얘네가 잘못한 걸 얘네는 뭐 했길래 얘네가 잘못하는 걸 냅둔 거야? 그런 책임 소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요? 있겠지. 아까 앞에 우리 봤잖아요. 얘네가 지도, 지원 이런 것도 하고 감독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태 뭐 하다 이렇게 됐어? 라고 그 화살이 자기네들한테도 향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 슬쩍 이렇게 뭉개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주민 감사 청구를 한 그 청구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하게 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안 듣고 그냥 묵살해 버릴까봐.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무부 장관, 시도지사는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요구해야겠죠. 당연히 이거 개선해라 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당의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기네 감사한데 여기다, 그죠? 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려가 보세요. 주민소송제도는 이게 있잖아요. 감사가 60일 안에 안 끝나. 아니면 감사 결과가 웃기지도 않은 것 같아. 말도 안 돼. 이렇게 느껴져. 네, 그런데다가 아니면은 이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렇게 개선하라고 있잖아요. 이 조치 요구를 했는데 그 조치 요구가 너무 미약해. 혹은 조치 요구는 괜찮았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장이. 혹은 그 지자체장이 이행을 하긴 했는데 야 이거 똑바로 이행 안 하는 것 같은데? 의심이 돼. 그럴 때는 그 지자체장을 상대로 해서 그 기관을 상대로 해서 주민소송에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법원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지. 야 니들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니네 같은 편이라고 막 팔이 안으로 굽고 막 야 그러면 안 되겠다. 야, 사법부로 가자. 해가지고 들고 가는 겁니다. 주민소송. 자, 그런데 주민소송을 그냥 모든 사안을 다 갖고 갈 수 있게는 안 돼 있고,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라는 매매 임차, 도급계약, 그 밖의 계약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가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등, 이게 보니까 위법한 재무행위라고 되어 있죠. 요약해 보면 위법한 재무행위가 있었다라고 할 때에는 특히 이게 주민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건은 이런 거예요. 60일이 지났는데 감사가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조치 요구에, 주무부 장관의 시도지사가 감사하고 조치 요구를 했는데 그걸 불복한다, 지자체장이. 이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있잖아요. 주무부 장관의 시도지사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구분해서 보면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아까 거를 잘못 얘기했나 보다. 다시요. 구분해서 보면, 그러니까 청구인들이 불복하는 경우, 그러니까 감사 결과를 청구인이 불복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이행을 안 하는 경우, 이행을 안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지자체장이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로 했던 거 그거 다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럴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주민소송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송의 비용은요, 우리나라 민사도 승소하면 패소한 쪽에서 소송 비용 물어주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민대표가 승소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 이제 소송 비용을 물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 비용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주민소환제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도는 어떻게 되는 제도냐면은, 주민소환제도는 이제 이것은 주민들이요, 내가 뽑은 지방선거의 당선자를 갖다가 다시 내려오게 끌어내리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주민소송제도다라고 했을 때 주민소송제도는 이거는 뭐냐면은요, 지방선거의 당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선거의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단 이게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왔었는데 단 있잖아요. 비례대표 지방의원 있죠?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가 된다. 알겠나요?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가 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한다는 얘기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비례대표 의원 제외한다는 얘기는 요것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당 몫으로 당선된 사람들이지 그 인물 한 사람을 콕 집어갖고 당선시켜준 게 아니야.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를 한다. 여기는 그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긴 좀 어려워서 제외한다. 이 시험 많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이 주민소송 대상에게 뭘 묻는 거냐. 이게 보면은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적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직을 이제 박탈하는 거예요. 박탈하는 절차. 이것이 이거 잘못 썼네. 제가 입으로는 잘 불러드렸어요? 주민소환제도? 안 했어? 주민소환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민소송은 아까 끝났잖아. 주민소환제도. 그래서 정책 책임을 물어서 직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청구를 할 때 이 청구권자 총수의 청구권자 중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죠? 시도지사는 10%예요. 여기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이죠? 시군구청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는 15% 이상 연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 이제 의원 있죠? 근데 의원인데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대표 의원인데 이 지역대표 의원은 2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 이상 됐습니까? 20% 이상. 자, 그래가지고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요 기준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 청구권자들 있잖아요. 이 청구권자들이 청구권자에 해당되는 이 숫자 이상이 연설을 하게 되면 이제 소환이 되는 겁니다. 소환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들어야 돼요. 당사자의 이제 소명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투표에 들어가는 거죠. 소환 투표에 들어가는데 소환 투표 들어갈 때에는 이때는요 주민투표랑 똑같아요. 요건이 이게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이 나와야 돼요.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이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개함을 하는 거죠. 개함을 해가지고 3분의 1 이상이 안 나오면은 개함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개함을 해서 과반 이상 찬성이 있거나 여기는 과반의 미만 찬성이 있다. 그럴 때 일단은 있잖아요. 이 청구가 성립이 돼서 소환 절차에 돌입하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일단은 직무정지가 이루어지거든요. 직무정지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과반 미만 찬성이 나왔거나 3분의 1 투표율이 안 나왔으면 다시요.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이 안 나오거나 3분의 1 투표율이 나왔지만 과반 미만이 찬성했다면 그때는 이제 다시 직무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무에 복귀하는 거예요.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반 이상이 찬성해버렸다.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 이상 찬성하면 그러면 이제 직을 상실한다. 직을 박탈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에 빈자리에다가 보궐선거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보궐선거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앉혀가지고 이 보궐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사람은 잔여 임기 있죠? 남은 임기를 이제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동시 선거, 전국 단위 선거 있을 때까지 남은 임기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어요. 이게 소환을 할 때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거니까 사유의 제한은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불러내면 돼.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약이 있냐면은 당선되고 1년도 안 됐는데 소환에 돌입한다는 것은 야, 이건 시켜보지도 않고 그냥 밉다 이런 거 아니야. 야, 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 안 돼가지고 내 짜증나니까 쟤네 불러다가 한번 이렇게 내쫓아봐야지. 이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은 기다려라. 1년간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기다려봐야 된다. 그리고요,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다 그럴 땐 또 못합니다. 그때는요,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사람 내쫓는다 쳐. 그러면은 그 자리가 비죠. 자리가 비는데 자리가 비면 어떻게 돼요? 자리가 비고 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 1년도 근데 안 남았을 때 보궐선거도 안 잡아요. 어차피 전국 단위 선거가 곧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바에 왜 공석으로 남겨놓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소환 절차에 돌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뭐냐면요, 소환 투표 한번 했는데 다시 직무 복귀를 했어. 잘 안 됐어, 뜻대로. 그러면 1년은 또 기다려라. 그 다음에 1년은 또 기다려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 임기 전체를 놓고 보면 한 번쯤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차 띄고 포 띄고 막 다 떼니까 한 번밖에 안 돼. 그잖아요. 1년이 지나자마자 소환 절차 했다 쳐. 그러고서 부결됐어. 그러고서 1년을 기다려. 다시 소환 절차 들어가. 산술적으로는 가능하긴 한데,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그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1년이, 임기 1년이 지나기 무섭게 소환 절차 바로 시작한다고? 이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고. 1년도 안 남았을 때는 못하고 이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한 번쯤 기회가 있는 거구나. 우리나라 2007년도에 제도가 도입이 되고 제일 1호로 이제 추진했던 게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장을 대상으로 했던 이런 이제 소환 투표가 있었는데 그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했고요. 제주에서는 이제 강정마을이라고 거기에 이제 해군기지가 이제 들어오게 돼가지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바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남쪽 바다에 대한 영향력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왜냐면 중국이나 이런 데들이 자꾸 이게 펼쳐오니까 그러려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근데 다만 이 평화의 상징인 제주 섬에 화산 지형을 다 뽀개가면서 여기다가 이 해군 기지를 만드는 게 옳으냐 이런 논란이 생겨가지고 결국엔 그 지역 주민 등등이 해가지고 제주도지사에 대한 소환 투표, 왜 이걸 받아들였냐, 중앙정부 한다 그럴 때 왜 이 땅을 내주고 받아들였냐, 무슨 절차를 거쳐서 받은 거냐,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지사를 또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마는 3분의 1 투표율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는 뭐 또 강원도의 삼척시장이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때는 그 뭐냐면요, 원전을 신설하겠다 이런 정책을 세웠는데 그거를 이제 삼척시장이 저희요, 저희가 할게요, 거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선우야 뭐 물론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중앙정부가 삼척 여기 괜찮으니까 여기다 하겠다 했을 때 좋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 삼척 시민들이 화나가지고 했는데 3분의 1 투표를 안 나오고, 한 번도 3분의 1 투표를 넘은 적이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한 번쯤 그런 게 넘어가지고 사례를 좀 만들어줘야지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질 텐데 아직까지는 그 3분의 1 투표를 못 넘었다. 저게 평일이고 그 지역에서만 하는 거라 투표율이 저게 어려워요. 3분의 1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제도로 주민소환 제도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얘기들은 이제 다 했다. 꼭 알아야 될 얘기들은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정리되어 있는 것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하나 지금 빠져 있는 게 좀 아쉬운 게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인데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자체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없어도 뭐 그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되게 독특해요. 보통 이런 제도 시작은 어디 유럽 어디에서나 미국 어디에서 시작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브라질에서 노동자의 당이라고 하는 당 소속의 시장이 최초로 도입했고, 그것을 그 노동자의 당과 교류하던 우리나라 진보 정당이 그거를 이제 배워와서 이렇게 하는 제도 좋겠다 해서 중앙정부에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쪽으로도 이렇게 제안을 해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2004년쯤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이게 참여예산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중앙정부에서도 당시가 노무현 정부고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도입하면은 이제 재정적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의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죠. 2011년도에 그때 요게 이제 그 시기에 의무화가 됩니다.
의무화가 돼서 지금은 당연히 주민참여 예산으로 짜야 되는데,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무슨 뭐 지방의 의원들하고 옆에 껴가지고 이거는 돼, 이건 안 돼, 아 이건 깎아야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이라 그래봐야 이제 제안을 받는 겁니다. 사실상 아이디어 공모 같은 거. 그래갖고 그 저 경기도에서 그런 거 관련된 축제도 하고 막 그래요.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련돼서 행사도 하고 막.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합니다만 작년에도 그런 거 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례를 보니까 그 경기도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빨간 버스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된 거 알아요? 광역버스에다 무료 와이파이가 된다고요. 그게 경기도 돈으로 해서 설치한 건데, 거기에 주민의 제안에 따른 참여예산제도 성과물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동네 다니다 보면, 경기도의 동네 다니다 보면 신호등 옆에 다른 신호등이 있어. 대기 오염 정도를 보여주는 신호등이 있어. 그게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이런 걸로 굉장히 또 골치 아팠지 않습니까? 야, 코로나의 역설. 코로나가 오니까 미세먼지가 없어. 그죠? 경제활동이 둔화돼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그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해서 그것도 주민의 아이디어로, 그래서 이제 대기 오염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등을 설치하자.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방법은 뭐가 있냐? 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반영해서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의무예요. 그런데 지방의회가 컷하면 끝이에요. 컷하면 끝인데 그것도 받아들이는 안건들이 이렇게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제도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고 모든 진도가 이제 끝이 났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대장정의 이제 마무리가 일단은 되었어요.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부터는요 좀 이제 남은 시간에 뒤에 가서 부록 행정학 관련법 같은 걸로 복습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요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